느닷없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정부든 정부가 돈을 휘질러 쓰고 싶으면 늘 들고 나오는 게 뉴딜 정책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대공황을 극복했다.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하죠. 우리도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급조된 한국형 뉴딜 정책은 정말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게 후보 때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와 상징하게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무슨 데이터 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세상에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내서 루즈벨트가 후보 댐 만들어서 성공했으니까 문재인은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성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주장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럼 뉴딜 정책의 어떤 정책이 불황을 극복하게 했는가, 과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믿듯이 불황에서 국가를 구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역사적인 사실을 점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정책을 얘기하면서 많은 경제사 학자들이 거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에릭 로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윈터워라고 하는 겨울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대통령 되기 전에 잘 준비된, 그리고 그때까지 시장 중심에서 정부의 개입 중심으로 그리고 안전망 중심으로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한 계획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역사학자 다수의 견해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첫 번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위기 경제 상황에서 마구 던진 것 중에 살아남은 정책들을 나중에 뉴딜이라고 묶어서 명명을 한 거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해에는 첫 번에 로저 다니엘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드 투 더 뉴딜이라고 2015년에 책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을 때 머릿속에 뉴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스, 신화일 뿐이고 어떠한 진지한 학자들도 믿지 않는 신화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위 아주 가까이서 경제를 측근해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레이먼드 몰리와 프란시스 퍼킨스가 증언을 하기에, 그 중에서 이제 몰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브레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머리를 믿는 사람이죠. 아주 두뇌였는데, 이거는 뉴딜 정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하나로 잘 유니파이드 된, 하나로 잘 결집된 정책이라고 믿는 것은, 방에 가봤더니 거기에 뭐 뱀 인형도 있고 베이스볼 야구 게임 카드도 있고 뭐 학교 교기도 있고 오래된 테니스 신발도 있고 조각기구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내부 그 인테리어를 장식하려고 일부러 잘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청소 잘 안 하고 이런 애가 이것저것 막 갖다 집어넣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게 저기 방을 아주 잘 정리하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다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 루즈벨트를 도와서 그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부는 지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대통령 되기 전에 계획된 거였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전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 퍼킨, 이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 내내 노동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많이 받은 거냐 하면, 3선을 했으니까 4임기 동안 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1946년
더 루즈벨트 I knew, 내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뉴딜 정책이 미리 다 준비된 이론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ridiculous하다, 아주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머릿속에 분명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이도 않았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1932년에 첫 대통령 될 캠페인에서도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뉴딜은 플랜이 아니었고 또는 합의된 적도 없고 계획된 적도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후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 중에 민주당 공약은 뭐냐면 정부 예산 25% 정도를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남기겠다는 거, 흑자 재정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예상을 통해서 정부의 균형 예산을, 정부가 세수 수입보다 많은 예산을 쓰지 않는 균형 밸런스드 버젯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근본이 통화였는데 달러의 가치가 막 변동되지 않도록 안정된 통화 정책을 쓰겠다. 그 다음에 독과점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보호 강화를 하는 개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전에 그 프랭클린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긴 정부가 바로 앞에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인데, 후보 대통령 정부가 그 농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도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또는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당하고 달리 거의 공화당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이 이 케인지안적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적게 돈을 쓰고 균형 예산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 후에도 예산 감축과 균형 예산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에 나중에서야 지출을 과감히 늘리는 뉴딜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봐도 뉴딜 정책은 계획되거나 합의됐던 정책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뉴딜 정책의 긍정적 효과, 특히 불황 때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개입 정책을 쓰려고 지금 한국형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라고 앞으로 100몇십 조를 쓰겠다는 계획을 지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게 왜 황당한 이야기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바람이 부는 것 중에는 대개는 이제 고용률이 미국에서 특히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 특히 이제 가장 중추적인 25세에서 54세 이때의 고용률을 보면 2010년서부터 2020년 연초까지만 해도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서 역대 최고를 갱신을 했고, 반대로 실업률은 최저로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걸 바꿔서 지금 이 고용 참여율이 70%로 떨어져서 거의 1970년대 수준으로 지금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아지는 것은 2009년 10년 지나고 나서 계속 지금 10년째 좋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자랑도 사실은 좀 과장돼 있던 거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3년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도 계속 그 고용률이 높아져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자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미국에서 논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노아 스미스라고 이분들 경제학 교수인데, 이 블룸버그에 글을 쓰시는 컬럼을 많이 쓰고 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워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뉴딜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워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런 이제 본인의 칼럼을 블룸버그에다가 2020년 5월 15일 최근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소위 우파 농객이죠. 벤 샤피로는 이 사람들은
이 뉴딜 정책을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크게 창각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뉴딜 정책 때문에 대공황이 7년간 연장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던 기사, 어떻게 정부 프로그램이 경기 침체를 연장시키는지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링크시면서 트위트를 해가지고 7만 7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게 있어서 보수와 좌파에서 보는 시각이 정확히 다르고, 같은 경제 저널인데도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1933년에서 39년 사이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시행했던 정책으로, 기본적으로는 공공사업을 많이 벌리고 금융을 개혁하고 규제를 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뉴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뉴딜 정책이 추구했던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대공황에서 긴급 재난 구제 릴리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하는 거하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안전망을 하는 개혁, 이 3R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릴리프, 리커버리 앤 리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 이 3R 중에 어느 걸 하는 거냐라는 건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릴리프용으로 국민들한테 자금을 주면, 돈을 주면 그 돈을 쓰게 되니까 그게 경제를 회복하는데 리커버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경제는 딱 부러지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3R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긴급시의 재난 구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논란이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거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난 구제용으로 추경도 그렇고 긴급 재난 보조금도 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 기업들한테 해고하지 말라 그러면서 임금을 일부 보존을 해준다든지, 미국에서도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 론이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긴급 론을 주면서 나중에 그걸 갚지 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의 꽁돈과 같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의 긴급 구제용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경제를 회복시키느냐, 리커버리로 갔느냐, 즉 그 공황을 탈출시켰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미국에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두 개지 여기 이제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클 다비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하는 거고, 레버가트가 주장하는 거가 있는데요. 보통 마이클 다비는 그 긴급 재난구원금 때문에 에서 돈을 받고 있고 공공사업에 가서 잠깐 치료한 거 이런 것까지 다 일하는 거로 치니까 낮은 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일 아닌 일도 만들어 놓고 급여라고 주면 했다고 주장하는 거여가지고, 소위 미국의 고용통계국 뷰로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틱스 노동통계국의 자료는 저 청색입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1933년에 25%가 역대 최고였고요. 그게 2037년에 17%까지 내려갔다가 38년에 19% 올라갔다가 다시 14.5%가 됐죠. 그래서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에 3.2%보다는 월등히 높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으로 보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고용을 회복시키지 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최고치가 11.7%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최근에는 14%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대공황 말기의 실업률까지 미국이 올라갔던 거고, 80년대서부터 2020년까지는 없었던, 그러니까 80년대 11.7%가 최고였는데 금융위기 때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업률이 지금 내려가서 지금 11%대 14. 몇 %에서 11%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80년대의 최고 실업률까지 아직 미국이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대공황에서 만약에 경제를 리커버리 하는데 고용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이지 못했다. 끝내 회복이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정한 것은 GDP, 그 생산 활동이
29년 이전으로 회복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보시면 29년서부터 생산 활동이 GDP가 보시면 GDP가 급격히 내려가지고 33년까지 내려갔다가 33년서부터 치솟기 시작을 해서 29년의 수준을 37년, 6년 이때 36년에 공황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는데 생산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경제 회복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과연 경기 회복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냐는 보면 이 충격이 있기 전에 성장 추세가 되돌아오는 게 사실은 온전한 거겠죠. 보시면 저기 1919년부터 29년까지 이 GDP가 쭉 올라가다가 대공황 때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회복해가지고 그게 거의 1940년이 돼야 원래 추세선으로 다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제 회복은 그 충격 이전의 추세선에 언제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지금 IMF하고 월드 이코노믹 IMF 쪽에 보시면 우회선이 이제 2020년 1월 달에 성장하던 거가 4월 달부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가죠. 그 밑에서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건 2020년 4월로 보면 5월, 6월 이제 회복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게 2020년 1월 달의 추세선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진정한 회복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자신하지 않고 대공황 때는 저게 2029년서부터 40년까지 10년 이상이 지속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 추세로 보면 IMF 외환위기가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거의 17년이 걸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상이 깊고 회복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착각하기 무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많이 떨어졌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GDP 성장 추세가 회복된 거가 대공황 때는 1942년에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 소위 잠재 성장률, 충격이 있기 전에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성장을 했다.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든가냐 보면 실업률이 높아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잠재력을 활용 못하는 거고요. 공장이나 창고가 풀리 가동 안 되고 있으면 거기도 생산 능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 잠재 성장률에서 월등히 낮은 성장을 하면 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끝났을 때에도 실업률이 계속 높게 14%까지 유지가 됐고 캐파도 낮게 가동이 됐는데 GDP는 이미 37년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됐다는 얘기는 생산성은 높았다는 거죠. 생산의 투입 요소는 줄어들었는데 GDP 성장이 증가된 것은, 그래서 대공황 기간 동안 투입 요소가 줄어들었고 증가가 없는데 GDP가 올라간 것은 바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동안에 투자가 더 일어나지도 않아서 되게 이제 캐피탈 디프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하던 거를 설비를 많이 넣으면 상승성이 올라가게 되죠. 이걸 자본 심화라고 합니다. 캐피탈 디프닝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적은 캐파로 같은 양의 생산을 했다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뉴딜이 했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연구에서 전혀 기여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그거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중에서도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1910년에서 20년에 미국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차 산업혁명의 대규모 혁신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1908년에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내놨고 철강의
새로운 고로에서 철강을 대규모로 싸게 생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1910년에서 20년에 대규모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 창업이 일어나서 이때 일어났던 생산성이 1930년대에 높은 생산성으로 가는데 기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앤 뉴딜이 성공적이었냐라고 하는 거를 GDP 성장을 생산을 보시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로 하고 비교해 보면 1929년에서 37년 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보시면 미국의 회복은 프랑스를 빼놓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일본, 영국, 독일의 다음이 미국이고 프랑스죠. 그 프랑스의 수준도 1934년까지는 프랑스가 더 높다가 미국이 꽃이었다가 35년, 6년 이때 캐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골든 페터스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근본위 제도의 변화가 대공황 때 어떤 영향을 줬다 하는 데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딜의 정책은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아까 지금 앞에 그림을 이게 37년까지만 돼 있는데 39년까지 연정해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꽂히고 소련, 일본, 선진국 전체, 이탈리아에 비해서도 미국의 생산성 향상이 대공황 때 훨씬 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미국의 대공황을 뉴딜 정책이 탈출시키고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GDP 생산을 봐도 정상적인 회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미국이 2019년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떨어지는 나라들이 많죠. 이때 대공황이 다 닥쳤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영국 다 떨어지는데, 거꾸로 구소련이 올라가고 독일이 옆으로 가다가 이제 32년 수도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의 국민소득도 1938년에 가서야 1913년 수준의 13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이 넘어간 게 미국이 1935년 이때 돼서야 되고, 다른 나라가 올라간 것보다도 낮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